네, 안녕하십니까.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이 과목을 맡은 송영 욱입니다. 이 과목은 주로 이제 법규 관련된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그 법 쪽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법률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그 용어를 좀 쉽게 풀이하면서 제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하면서 핵심 요약 같은 것을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해 드릴 텐데 핵심 요약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과목이 이제 펀드 법규 관련된 부분인데요. 펀드 법규와 관련된 이런 과목과 문제는 펀드 법규뿐만 아니라 직무윤리나 영업실무 다른 쪽에서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서 이 과목에서 나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나오는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펀드 법규 관련된 부분은 문제뿐만 아니라 핵심 요약 부분도 핵심 포인트 해설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의 요소로 올바른 것은 집합투자란 말이 과거에는 쓰지 않았는데요. 자본시장법이 생기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주로 이제 간접투자라고 표현했죠. 간접투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당시에 법이 간접투자 자산운용법 이렇게 법 이름이 간접투자 자산운용법이기 때문에 간접투자란 말을 썼는데 자본시장법에서는 간접투자란 말 대신 집합투자란 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집합투자란 말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런 용어를 쓸 뿐만 아니라 이 용어에 대해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법규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투자 그러면은 그냥 과거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간접투자라고 이 정도로 일단은 개념을 먼저 잡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2인 이상의자에게 투자 권유할 것 이것은 틀려요. 이게 법이 집합투자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2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가 아니라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집합투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은 돼야지 집합투자잖아요. 한 사람을 가지고 집합투자란 말을 안 쓰죠. 보통 집합이라고 하면은 하나가 아니라 최소한 2개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2인 이상의 투자자가 필요하고요. 투자자 또는 2인 이상에게 판매되었을 것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두 사람 이상의 2인 이상에게 판매되었다는 것은 투자자 수가 2인 이상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2인 이상이라거나 또는 2인 이상에 판매되었을 것 이렇게 표현돼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2번 2인 이상의자에게 투자 권유할 것 이것은 맞지 않는 게 투자 권유는 2인 이상 했는데 투자자는 한 명이다 이러면 집합투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자산도 운용이 가능할 것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운용해야지 그 펀드에서 이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 집합투자에서 그러니까 2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운용할 것 이렇게 하지 맞고 3번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을 것 일반적으로 집합투자는 직접 투자가 아니죠. 본인이 직접 어떤 투자자가 직접 종목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투자자는 예를 들어서 투자 전문가 이것은 보통 펀드 운용사에 있죠. 펀드 운용사에 투자 전문가한테 맡겨서 일반적으로 직접 투자기 하는 게 아니라 집합 투자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한테 운용 지시를 내릴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전문가를 통해서 투자자가 일반적인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긴 건데 전문가한테 그 일반 투자자가 운용 지시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가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 금전 등의 집합 운용이 불가할 것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금전 등으로 운용을 해야 돼요. 금전 일반적으로 돈이나 아니면 또 실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금전 등으로 집합 운영이 가능해야겠죠. 그래서 4번도 틀리고 옳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은 그 집합 투자의 특징, 뭐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간접 투자, 그다음 집단 투자, 실적 배당, 투자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뭐 고유 자산과 펀드 재산에 구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집합 투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집합 투자의 요소 해가지고 자본시장법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거기서 하나 빠진 게 있죠. 투자자 책임은 누구다? 투자자 본인 책임이다. 이런 것들이 집합 투자의 요건 내지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신탁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투자 신탁이요. 시험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펀드 보통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하죠.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뭐 수익증권 또는 뭐 투자신탁, 투자회사 이런 말들이 나오면요, 이게 이제 법적인 용어인데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펀드라는 용어를 법률 용어로는 안 쓰고 있어요. 법률 용어에서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뭐 투자신탁, 뭐 투자회사 이런 말로 쓰고 있다고요. 우리가 사과의 이름도 굉장히 많고 명태의 이름도 뭐 굉장히 많지만은 어쨌든 그 동일한 물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펀드도 이렇게 여러 관점에 따라서 또 구분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지만은 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투자신탁, 투자회사 이런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펀드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펀드의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투자신탁이에요. 투자신탁. 근데 투자신탁은 일반적으로 3당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3당사자. 3당사자 예를 들어서 수익자는 고객 또는 투자자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 그 다음에 수익자가 판매사에 오죠. 판매사가 뭐 은행이나 증권사 말하는 거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펀드를 판매하잖아요. 그리고 운용사가 있죠. 운용사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신탁회사. 펀드를 만약 펀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실물을 샀다,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그 부동산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회사가 신탁회사입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신탁의 3당사자면은 요 수익자, 운용사, 신탁회사인데 보통 시험에서는 운용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집합투자업자라고 표현합니다. 집합투자를 업으로 하는 그 금융기관이죠. 그다음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라고 표현합니다. 신탁업자라고 표현하고요. 판매사는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상시 안 쓰는 말로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 개념들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판매사는 보통 은행 증권사인데 시험에서는 걔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 그 다음에 운용사는 펀드 운용사, 우리는 보통 펀드 운용사, 자산 운용사,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그렇게 부르는데 법에서는 집합투자업자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펀드의 어떤 실물 자산을 보관하는 회사를 신탁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객, 투자자를 수익자라고 불러요. 여기 투자신탁이라고 투자신탁이라는 쪽에서 시험에 나오면 이런 용어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 수익자는 그러니까 돈을 내는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용사, 집합투자업자는 펀드를 운용하죠. 펀드를 운용하고 운용을 지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펀드 설정, 그다음에 투자 설명서를 만드는 그런 데가 운용사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자산운용 이렇게 된 회사가 이런 집합투자업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판매사는 뭐 은행이나 증권사인데 보통 법적인 용어로는 투자 매매 중개업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그냥 증권사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원래 증권사가 투자 매매업과 중개업을 주 고유 업무로 하는 회사니까. 그리고 신탁업자는 증권사나 뭐 은행 신탁업자는 그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회사다. 그래서 이게 신탁업자다. 요 정도 개념은 좀 알아두시고, 보통 신탁업자가 요 운용사의 운용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이제 그 하는 그런 회사고, 신탁업자가 또 어떤 법령 위반 등을 감시하는
요 집합투자업자가 뭐 운용할 때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지, 투자설명서에 맞지 않게 뭐 운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신탁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당사자는 요 세 개라 했어요. 수익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시험에는 여기 요 그 신탁업자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역할에 대해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제가 핵심 포인트를 다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실당을 설정, 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수익증권 발행 업무를 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다음 2번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보관 관리, 집합투자업자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처분, 환매대금 및 이익금 지급 업무 등을 한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탁업자의 내용 맞고요. 그다음 3번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신탁업자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감시를 받아요.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 신탁업자가 이 집합투자업자를 감시하는 역할도 한단 말이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수익자는 수익권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고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수익증권 뭐라 했어요? 그냥 펀드라고 했죠. 수익증권. 그렇죠. 수익자는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수익증권에 따른 권리를 받고 그다음 언제든 수익증권 환매할 수 있죠. 매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 안 쓰는 말 또 환매란 말이 나왔는데요. 환매는 그냥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식으로 보면 매도, 그냥 파는 거. 그러니까 수익증권을 펀드를 샀다가 팔 때를 환매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핵심 포인트 해설에 그 집합투자기구 법적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 요거 시험에 아주 쉬운 문제로 잘 나오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신탁형, 그 다음에 회사형, 그 다음에 조합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세 가지 안에 있는 7가지가 중요합니다. 신탁형은 하나가 있고 회사형 4가지가 있고 조합형 2가지가 있습니다. 신탁형에는 투자 신탁이고요. 투자 신탁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형에는 투자 회사, 그 다음에 투자 유한회사, 투자 합자회사, 투자 유한 책임회사.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4가지 형태가 집합투자의 법적 형태가 있고 조합형에는 투자 익명조합, 투자 합자조합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다음 중 법적 형태가 다른 거 하나 해가지고 시험에서는 보통 합명회사를 하나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합명회사는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는 합명회사는 없다는 점. 그러니까 집합투자기구 형태로서 합명회사는 없다는 점. 상법상 회사로서 합명회사는 있는데 집합투자기구 펀드의 형태로서 합명회사는 없다는 점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온 게 수익자 총회라고 했죠. 수익자 총회. 아니 수익자 총회가 아니라 투자신탁이라고 했죠. 투자신탁이 제일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투자회사. 나머지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2가지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요 투자 신탁에서는 투자 신탁 투자자들이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하죠. 거기서 그래 의결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자 신탁에서도 그런 주주총회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뭐냐면은 수익자 총회라는 게 있어요. 수익자 총회. 그래서 수익자 총회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어떤 것을 의결하는지 그런 것들이 잘 나오는데 일단 문제를 볼게요. 1번 수익자 총회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아닙니다. 수익자 총회는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사항도 의결하고요. 그다음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또 의결해요. 그래서 1번 틀렸죠. 수익자 총회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사항 그리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다음 2번 수익자 총회는 원칙적으로 신탁업자가 소집한다? 아닙니다. 이것도 수익자 총회는 원칙적으로 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을 해요. 수익자 총회를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수익자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날로부터 1월 이내에 연기 수익자 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 수익자 총회가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다 사람들이 너무 안 모이거나 예를 들어서 최소한 100명 이상은 모여야지 정족수인데 예를 들어서 30명밖에 안 모였다든가 어쨌든 무슨 어떤 이유로 인해서 수익자 총회 결의를 할 수 없을 수가 있잖아요. 사정에 따라서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날로부터 1월 이내에 연기 수익자 총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날로부터 1월 이내가 아니라 2주 전 2주 보통 2주 이내에 연기 수익자 총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1월이 아니라 2주 이내.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사항의 의결은 출석자 과반수와 총좌수 4분의 1의 찬성으로 한다. 이게 맞습니다. 이 수익자 총회 결의 정족수에 대해서 어떻게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수익자 총회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사항도 의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도 의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데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사항하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의결 정족수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정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그 출석자 과반수에다가 총좌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상의 정족수로 찬성 반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신탁계약 같은 경우는 출석자 과반수 플러스 총좌수 5분의 1 이상 되면은 그걸로 이상 돼야지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구별해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은 4번이 틀렸고 그 핵심 포인트 해설해 보면은 수익자 총회 투자 신탁이 기관인 수익자 총회의 의결 범위와 소집권자 운영 의결 방법 그다음에 수익증권 매수 청구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요 내용도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법규는 요 해설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사전에 수익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신탁계약 변경 사항으로 올바른 것으로 모두 묶인 것은 일반적으로요. 수익자 총회에서 결의사항 여기서 결의를 할 거 아닙니까? 결의사항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크게 보면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를 불리하게 하는 사항, 요거 결의해야 되죠. 투자자한테 불리하게 수익자한테 여기 투자자는 수익자 말하는 거죠. 투자자를 불리하게 하는 사항은 반드시 결의를 거쳐서 못하게 하든지 어쩔 수 없으면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불리하게 하는 사항을 수익자 총회 결의도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맘대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반드시 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두 번째 중대한 변경 사항도 반드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를 불리하게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판매 수수료나 보수를 인상하는 거. 이거 수수료한테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인하하는 것은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인하하는 것은 불리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매 대금 기를 연장하는 거. 환매 대금을 3일 만에 주던 것을 예를 들어서 30일 후에 준다. 이런 것들은 불리한 거잖아요. 그런 거. 환매기를 연장하는 것도 여기 해당되고 그다음에 개방형 펀드를 폐쇄형 펀드로 바꾸는 거. 개방형 펀드는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는데 폐쇄형 펀드는 만기까지 기다려야지 환매할 수 있으니까 불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 투자자를 불리하게 하는 사항이고 중대한 변경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렇게 운용사를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거나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거나 또는 그 주된 투자 자산을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바꾼다든지 주된 투자 자산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신탁계약 기간 변경. 신탁계약 기간도 중대한 변경이겠죠. 신탁계약 기간이 1년이었던 것을 만약에 3년으로 바꾼다. 그러면 3년 동안 돈이 거기에 묶이는 거니까
굉장히 중대한 변경이잖아요. 그래서 1번 기억은 해당이 될 거고요. 2번 니은번 일반 사무관리회사의 변경.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펀드 기준 가격을 계산해 주는 회사예요. 근데 펀드 기준 가격 계산해 주는 회사야 뭐 A 회사에서 B 회사로 바꿔도 상관이 없죠. 어떤 공식에 의해서 펀드 기준 가격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중대한 변경이 아니고 그냥 부수적인 변경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수익자 총회행위 결의까지는 필요 없죠. 그래서 니은은 해당되지 않고 디귿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요건 중대한 변경이죠. 만약에 채권에서 주식으로 변경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특별 자산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해당되고요. 니을번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의 인하. 보수의 인하는 오히려 투자자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결의 없이 바로 해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리을에 해당되지 않고 미음 환매대금 지급일 연장. 이것은 해당이 되겠죠. 중대한 그 투자자를 불리하게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기억 디귿 미음 2번이 되겠네요.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은 그 수익자 총회 결의사항에서 수익자 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보면은 그 첫 번째 보수 수수료 인상, 환매대금 지급일 연장, 개방형 펀드를 폐쇄형 펀드로 변경하는 거. 이것은 투자자를 불리하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의를 해야 되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6가지는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자 결의를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결의를 요하냐 요하지 않느냐 요거 묻는 문제가 종종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서 기억하시는데 구분 기준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자를 불리한 사항이냐 또는 중대한 변경이냐 이런 사항에 해당되면은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회사의 기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제가 조금 전에 투자 신탁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투자회사라고 했죠. 이제 지금 문제는 투자회사의 기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투자 신탁의 기관은 수익자 총회라고 했죠. 투자회사의 기관은 일반 회사하고 똑같아요. 이사회, 주주총회. 이게 이제 투자회사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감독이사는 2인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펀드에서 투자회사 형태의 펀드는요. 감독 기능을 더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감독이사가 반드시 2명 이상, 법인이사 1명, 감독이사는 2명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2번 이사회는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로 구성된다. 그렇습니다. 이사회는 법인이사 1명, 예를 들어서 감독이사 2인 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항상 법인이사보다 감독이사가 더 많게 구성이 됩니다. 다음 3번 법인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업무 진행과 투자회사의 재산 상황을 감독한다. 이것은 그 3번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사는 회사 대표하고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거고 감독이사가 어떤 재산 상황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법인이사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감독이사라고 했어야 됐죠. 다음 4번 이사회는 자본시장법과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해 의결한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투자 신탁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나 신탁 계약에 관한 사항만 의결을 하지만은 투자회사는요. 투자회사는 똑같이 이거하고 똑같은데 자본시장법하고 투자회사는 신탁계약이 있는 게 아니라 정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관. 회사에서는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투자 신탁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거기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 이사회, 주주총회 각각 그 내용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이사회에서 법인이사 1인인데 감독이사는 2인 이상이라는 점 요거 좀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자본시장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결의한다. 자본시장법 앤드 신탁계약이 아니라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결의하고요.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은 이사회다. 아까 투자 신탁에서는 소집권자가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총회를 소집한다고 했는데 요 투자회사에서는 여기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